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3회 1번부터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 사실의 공표, 그러니까 이거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을 내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뭘 위반을 했는지 위반을 했으니까 과징금을 내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반 사실을 공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위반을 했는지, 그, 그 처분 내용, 그리고 그 처분 사유, 왜 이렇게 처분이 내려졌는지, 그래서 위반 사실의 공표, 그리고 처분 대상자의 명칭, 그러니까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그 대표자의 이름, 성명, 그리고 해당 품목의 명칭 및 제조 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아래 내용을 외우시면 되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 위반 사실의 공표, 위반 사실을 공표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공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였는데 전화번호는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2번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시행령에 나오는데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역할은,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역할하고 구별을 하라라는 취지에서 지금 문제를 낸 건데요. 그 각 지방별로 그 영업자가 등록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지방식약청이 등록하고 신고 처리를 해주고요. 변경 등록과 변경 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육 명령 등등의 각종 명령 있죠. 명령이라고 들어가는 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합니다. 교육 명령이나 뭐가 있을까요? 보고 명령 막 이런 거, 그리고 시정 명령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다 지방식약청장의 역할 중에 하나고요. 검사 명령, 개수 명령 이런 거, 그 지방별로 제조소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럴 때 이제 시설 똑바로 하세요 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이런 개수 명령이나 막 이런 시설 전부나 일부의 사용 금지 명령 이런 거는 식약청장이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별로 너희 지방에 있는 제조소나 책판업소를 너희들이 좀 관리 좀 해라 이래가지고 지방 그 식약청에게 넘긴 겁니다. 그런 거. 그것뿐만 아니라 회수랑 폐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회수랑 폐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지방식약청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예외가 있다고 했죠. 다만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중대한 위해 사례가 있는 경우에, 중대한 유해 사례가 있는 경우에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겠다. 지체 없이 바로 누구에게 신고하죠? 처음에 신고할 때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다. 그 외의 회수랑 폐기 관련된 것은 모조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할을 한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합니다. 일일이 식약처장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지방에 있는 그것들은 지방에서 알아서 관할을 하라고 하는 거고, 그것 말고도 중요한 건요, 청문입니다. 이 청문도 중요한데요. 청문은 이건 중요한 거니까 식약처장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건 아닙니다. 청문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할 수 있습니다. 청문 중요합니다. 청문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어떤 제조업소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영업 폐쇄, 그러니까 영업 금지해서 이제 완전히 그 공장문 닫아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때는 그렇게 중대한 그 판결이 내리기 전에는 항상 청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업자도 부르고 거기에 이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그런 공무원들도 막 와가지고 이제 과연 이게 합당한지, 이 조건이 합당한지 이렇게 청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지방의 사사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는데요.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기 위한 위해평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폐업, 휴업 신고하는 거, 이거 각 지방마다 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의 위촉, 해촉,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을 위촉하고 해촉할 때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은 각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촉하고 해촉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육명령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 이것도 지방별로 교육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리는 거 맞죠. 그리고 청문도 아까 전에 맞다고 했는데, 이거 보시면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기 위한 위해평가, 이런 건 식약처에서 하는 거죠. 전국 공통이잖아요. 이런 화장품의 제조에 인천은 이 원료가 사용이 안 되고 제주도에선 이 원료
원료가 사용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한국 공통으로 하는 이런 위해평가 같은 중요한 건 식약처에서 다룹니다. 이거 말고도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 지정 이런 것도 식약처장이 하는 거겠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감정보, 이것도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서 처리 규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가기관이 함부로 소비자나 이 다른 사람들, 아니면 뭐라 해야 되냐,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런 그렇죠. 국민이죠. 국민. 이런 국가기관이 국민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의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명령에 대한 사무 같은 거, 명령이라는 말 들어가면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시정명령 할 때 그 사람한테 시정명령서를 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성명, 생년월일 이렇게 찍혀 있는 시정명령서를 이제 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그 시정명령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는 시정명령서인지도 모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름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거죠. 동명이인한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시정명령, 검사명령, 개수명령 같은 경우에. 그거 말고도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명령도 가능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화장품 산업 연구에 관한 사무를 위해서 민감정보나 고유정보를,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어요. 4번이에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명령, 아까 전에 말했죠. 시정명령, 검사명령, 개수명령, 사용금지명령 뿐만 아니라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 뭐라 하죠? 화장품 책판업이나 제조업 등록할 때 쓰잖아요. 이 이름, 생년월일 이렇게 써서 내잖아요. 그런 경우 가능. 신고, 맞춤형 화장품 신고, 판매업 신고 가능하고요. 자격시험 볼 때, 우리 자격시험 볼 때 회원가입할 때 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볼 때 다 쓰죠. 이름, 생년월일 다 쓰잖아요. 자격시험 볼 때도 필요하고요. 그거 말고도 청문할 때, 아까 전에 말했죠. 그런 청문 같은 거 할 때, 중요한 사무할 때 필요하고, 폐업 신고할 때, 아까 전에 다 말했죠. 등록 신고 다 들어간다고. 그거 말고, 뭐 있었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기능성 화장품 심사할 때, 그런 경우에도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과징금 부과할 때, 이런 거, 과태료 부과할 때, 등록 필증 교부할 때, 이럴 때 다 이제 민감 정보 같은 거나 개인 식별 정보, 민감 정보, 아까 전에 말했죠?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때의 조항이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일부러 틀리라고 한 문제고요. 이건 다 못 외웁니다. 그냥 한 번만 보고 넘어가세요. 이건 그냥 뭔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행령에 보면 과징금 처분할 때요. 이거 예전 모의고사 해설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과징금을 때릴 때는 일단 처음에 업무 정지라는 처분이 있어요. 너 완전히 한 1개월, 예를 들어서 1개월 업무 정지 이렇게 돼버리면 너 1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제조업자한테 내려진 거면 제조 업무 금지겠죠? 너 1개월 동안 공장 문 닫아 이거예요. 근데 업무 정지라는 게 있고, 그거 말고도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장 문은 닫을 필요가 없지만 해당 품목을 판매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서 책임 판매업자인 경우에 해당 품목, 그러니까 문제가 된 화장품만 팔지 마 1개월 동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랑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업무 정지는 완전히 너 화장품 책임 판매업소 닫아 1개월 동안 이런 의미라면,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은 1개월 동안 그것만 팔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셀까요? 업무 정지가 더 세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환산해서 업무 정지 1개월 이돼 과징금 돈을 내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이제 바꿔주는데, 그런데 그게 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업무 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의 돈은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읽어볼게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또는 광고 업무의 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처분을 가름해서 돈만 내면 이 처분을 받았다고 쳐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돈 계산을 하느냐 이런 건데, 처분일이 속한 연도에 전년도에 해당 품목의 1년간 총 생산 금액 및 총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이 뭐다? 내가 만약에 2020년에 그 행위를 어겼으면 2019년 1년 동안 네가 총 번 돈,
을 기준으로 하되 거기에다가 업무 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2분의 1 반토막의 금액의 처분 기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업무 정지랑 얘랑 잘못한 정도가 달라요. 얘가 훨씬 더 잘못을 한 거죠. 근데 업무 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 정지 1일당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어떤 영세업자는 전년도에 2천만 원 미만이 총 생산 금액이라면 얼마 못 벌었죠. 1년에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미만으로 번 사람은 이것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에다가 그 일수를 곱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어요. 1개월이죠?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총생산이 1년에 1,800만 원이었어요. 돈 얼마 못 벌었죠. 1,8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인 6,000원이죠. 1일 6 단위가 1,000원이라고 나오니까 6,000원 곱하기 30일. 그러니까 몇 천 원이에요? 18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18만 원만 내면 이제 업무정지 30일을 가름을 해주는 거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해당 품목 판매 업무 또는 광고 업무의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인 이 금액의 절반만 곱해서 산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준이 다 있는데요. 이 기준은 법에 나와 있는 기준은 이렇게입니다. 2천만 원 미만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6천원,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은 2만 1천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이런 것까지 맞추려면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못 외우시겠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한 김선희 씨가 교부받은 제조업 등록 필증이다. 등록 필증 중에 어색한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제 안 나옵니다. 생년월일이에요. 등록 필증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외워두세요. 등록번호 하고 제조업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제조업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화장품 제조업소의 상호 아닙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법인인 경우엔 법인 명칭, 제조소의 소재지 하고 제조 유형입니다. 생년월일이에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여러분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이 세 업자는 모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불가능하고, 그거 말고도 저기 금고 이상의 그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는다라고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 세 사람이 등록소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세 사람은 다 불가능한 거예요. 등록이나 신고를.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뿐만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자는 두 가지 조건이 더 추가돼요. 일단 정신질환자가 되면 안 되고, 정신질환자면 안 되고, 마약 중독자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화장품 제조업자인 경우. 그럼 화장품 제조업자는 그 5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3가지 조건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3가지 조건은 니은, 리을, 미음이고요. 기억하고 디귿은,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고 디귿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가능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7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사 시험에 합격한 정훈 씨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신고에 실패를 했대요. 한번 볼까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자기 상가에서 직접
판매업소를 개업한다라는 것은 임대가 아니라는 거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출 신고가 많다. 자격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세부 평면도, 상세 사진까지 다 준비했대요.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죠. 건축물 관리 대장이 꼭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몇 킨지를 나와 있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 꼭 외우세요. 자, 8번. 다음은 화장품 시행법 시행규칙 제6조 시설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시설 기준에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인데, 답은 1번이에요. 그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에 명시되는 활자를 외워야 돼요. 이런 문제는 다. G, 해충 및 먼지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쥐를 막는다, 방서, 해충을 막는다, 방충, 먼지를 막는다, 방진. 그래서 방서, 방충, 방진의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소음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걸 그대로 고르라고 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읽고 넘어가세요. 9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기능성 화장품의 보고 시 제출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저도 풀면서 저도 다시 풀면서 이런 문제까지 이건 좀 오바 아닌가 이런 생각이 했는데, 근데 사실 그 2회 이게 굉장히 치사한 국어 문제이긴 한데 2회 시험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했는데, 5번 보시면 5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그 10조가 아니라 5번은 9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말은 다 맞아요. 읽어볼게요.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 함량, 효능, 효과, 용법, 용량,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과 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 말고 보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고, 이미 심사를 받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같은 기능성 화장품과 똑같은 거를 뭐 판매를 하려고 할 때는, 이미 심사받은 것에 대해서 또 판매를 할 때는 심사를 하지 말고 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서 판매하려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나 연구기관 같은 이런 곳은 품목별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4번. 보고서를 받은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은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적힌 것을 기능성 화장품 보고 대장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5번도 맞는 설명은 심사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능성 화장품 변경 심사 의뢰서에 먼저 발급받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결과 통지서,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기능성 화장품의 보고서 제출 대상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1번, 2번, 3번, 4번은 다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런 내용을 쓴다, 이런 내용인데, 5번은 심사에 대한 변경사항이죠. 기능성 화장품 변경 심사에 관한 내용이죠.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의 보고서 제출 대상에 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완전 국어 문제죠. 10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기능성 화장품 보고서 제출 대상에 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냥 보고서만 제출하면 돼요. 저번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만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면 이렇게만 쓰면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이지만 뭐 용법 용량이 살짝 달라질 수도 있고 효능 효과가 살짝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규정하냐, 뭐 그런 걸 이제 밑에 다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밑에 있는 게 똑같으면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똑같다고 보고 이런 것은 보고서만 제출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뭔지 볼게요.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및 함량이 같아야 되고, 효능 효과가 같아야 되고,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같아야 되고, 용법 용량이 같아야 되고, 제형이 같아야 한다 라고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좀 수월하게 약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그 기준 중에 산성도, pH 산성도라고 하잖아요. 산성도에 대한 기준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나머지 기준은 다 같아야 되겠지만 산성도에 대한 기준은
제외를 하는 거니까 산성도는 갖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그 산성도는 갖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같다고 봐준다. 그거 말고도 제형. 제형은 액제, 로션제, 크림제를 같은 제형으로 해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액제, 로션제, 크림제를 같은 제형으로 해주지만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다르게 봅니다. 왜냐면 다른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크림제에다가 물이나 막 이렇게 좀 점도를 좀 묽게 하면 로션이 되고, 로션에 점도를 묽게 하면 액제잖아요. 그래서 세 개 다 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그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그 자외선 차단 정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액제일 때, 로션일 때, 크림일 때 찐득할수록 자외선 차단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외선 차단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에 한해서는 액제, 로션제, 크림제를 다른 제형으로 보지만 나머지는 다 같게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틀린 걸 고르는 건데, 모든 기능성 화장품은 액제, 로션제, 크림제를 같은 제형으로 본다가 아니라, 모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를 제외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11번. 다음은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을 표시 광고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실시해야 되는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은 식약처에서 식약처장이 실태조사를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유통 현황이나 추세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보통 식약처에서 하는 건 5년이에요. 그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이 어린이 사용 화장품,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실태조사도 5년이지만, 그거 말고도 뭐였죠? 그, 그 화장품 성분의 그 안전관리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식약처장이 실태조사를 그러니까 그걸 검사를 해야 됐었잖아요. 이게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관리의 검토 역시도 5년입니다. 식약처에서 하는 건 다 5년이에요. 보통은 5년이에요. 보통은. 근데 이제 저기 제조업소나 이런데 그 감사 나가는 건 3년이긴 한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튼 대부분 실태조사 얘기 나오면 5년이다. 얘네들이 하는 건 5년이다. 근데 우리들이 하는 건 1년이나 3년이나 뭐 엄청 짧았죠? 다음, 실태조사에서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유통 현황 및 추세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식약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한테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어. 맞습니다.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의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의 실태조사를 의뢰해서 실시할 수도 있고요. 5번이 틀렸는데,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겁니다.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은 뭐랑 연관이 되어 있었죠? 그 원료의 안전관리 기준 설정할 때죠. 안전기준 설정할 때. 이 원료가 사용 금지 원료로 이게 하거나 위해 평가할 때, 위해 평가할 때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할 때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의약품 안전평가원장 얘기는 안 나옵니다. 12번. 우수화장품 우수화장품 제조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이거 뭐냐면 CGMP 인증을 받은 사업자, 그런 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사람 하면 이렇게 인증을 해주거든요. CGMP 업소입니다. 우수 업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우수 업소의 특혜가 뭐냐? 근데 특혜가 아닌 것은 이런 걸 고르는 거죠. 이거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설교하는 기자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라고 설교하는 기자님 해가지고 설교 기자. 이게 뭐냐면 시설이나 설비의 개수나 보수를 위한 것을 지원해준다. 그리고 교는 뭐냐면 전문적인 교육을 해준다. 그리고 기는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해준다. 그리고 자는 자문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없는 거 4번이죠. 다음 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치사한 문제죠. 한 글자씩만 살살살살 바꾼 문제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번.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과 안정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였는데, 이거 항상 세트인데 보통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예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2번 토코페롤 및 그 유도체를 0.5% 이상 함유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년간 보존할 것. 이거는 토코페롤은 맞지만 그 유도체는 틀렸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사용 기한과 관련된 건 몇 년? 1년. 개봉 후 사용 기간하고 관련된 건 제조 연월 일로부터 몇 년? 3년. 그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제가. 이거는 뭐가 틀리냐면 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에이스 효과. 에이스 효과. A. 비타민 A 및 그 유도체. C. 비타민 C 및 그 유도체. 그 다음 E. 비타민 E. 끝.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죠. E가 티그처럼 생겼잖아요. 티그. 그러니까 그냥 토코페롤로 외우세요. 그래서 비타민 E는 그 유도체는 포함하지 않고 비타민 E만 됩니다. 얘네 둘은 그 유도체까지인데 E는 유도체 아닙니다. 그래서 토코페롤 및 그 유도체가 아니라 토코페롤을 0.5%라고 해야 되는 거고, 효는 효소, 과는 과산화 화합물 있었죠. 이 다섯 가지를 0.5% 이상 함유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안정성 시험 자료를 블라블라 외우세요. 꼭. 자, 3번.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수입 요령을 준수해야 되는 거 맞고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 문서로 이거 꼭 외우더라고 했죠.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할 것 별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산 및 수입 실적뿐만 아니라 원료 목록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 통관 예정 보고. 4번. 제조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철저하게 한 후에 유통을 시켜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입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한다. 이것도 계속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품질 검사는 무슨 별로 한다? 제조번호별로 한다. 한 가마에서 만든 균일성을 갖는 그런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저번 시간에 닭도리탕으로 예를 들었었죠. 한 냄비에 닭도리탕 끓였어요. 이거를 이제 네 그릇에 남아서 담았어요. 이 한 그릇이 화장품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한 팥에다가 그렇게 끓인 거 얘네들은 균일성을 갖겠죠.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같은 제조 번호를 하는 같은 단위 제조 단위의 애들이에요. 그럼 품질 검사를 이런 그 국그릇에 나눠 담은 네 개를 따로 품질 검사를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이 네 개의 뿌리가 어디예요? 한 냄비니까 그 한 냄비에 끓인 그 닭도리탕을 뭘 하면 돼요? 품질 검사를 하면 되는 거죠. 일일이 그 화장품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별로 한다고요? 제조 번호별로. 그 한 냄비 안에 끓인 걸 같은 제조 번호로 보는 거예요. 한 냄비 안에 끓인 닭도리탕 1번 제조 번호. 오늘 했으니까 1번. 그럼 얘는 같은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한다. 중요합니다. 품질 검사를 위탁해서 화장품 코드별로 품질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화장품 코드별로 품질 검사 결과를 하는 게 아니라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말했죠? 품질 검사랑 세트는 뭐다? 제조 번호다. 자, 5번.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제조업자에게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가 아니라 수탁자죠. 위탁이라는 거 뭡니까? 내가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검사를 못해요. 품질 검사를 못해요. 내가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어떤 기관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1억 줄게. 1억 줄 테니까 네가 너희 기관이 이런 거 잘한다고 하던데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거 좀 품질 검사 좀 해줘. 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 품질 검사를 감독하죠? 내가 감독해야 돼요. 내가 그 품질 기관을 믿고 돈 주고 맡겼기 때문에 그 품질 검사 기관이 똑바로 안 하면 내 탓이에요. 위탁자 탓이에요. 왜냐면 이건 법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품질 검사 같은 거 다 팔려고 하는 책임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니네가 책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품질 검사는 너희한테 책임 있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품질 검사를 못해서 돈 주고 다른 업체한테 맡긴 거예요. 나 이거 검사 못하니까 네가 좀 해줘. 했는데 그 업체에서 엉터리로 했어요. 엉터리를 해서 내가 팔았어요.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외선 차단제 SPF 50이라고 했는데 그거 자외선 차단제 알고 봤더니 검사기관에서 SPF 30도 안 되는데 50이라고 뻥쳐가지고 팔았죠. 최근에 이거 난리 났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책임은 누구다? 그 업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최종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돈 주고 걔네한테 맡겼기 때문에 네가 그 위탁 업체한테 네가 그 수탁자한테 그 제대로 검사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탁하고 위탁의 차이는 주인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업자한테 맡겼냐 이 차이인데 이걸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돈 주고 맡겼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얘한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그 내 입장에서는 얘는 위탁일까요, 수탁일까요? 수탁자가 되는 거죠. 얘는 얘한테 지금 위탁을 해서 맡겼어요. 근데 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그 위탁 업체가 되는 거죠. 위탁해서 지금 하는 업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품질 검사를 위탁해서 코드별로 했고 여기저기 위탁자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수탁자에 대한 관리가 되는 거죠. 내가 맡긴 사람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 위탁자에 대한 관리는 위탁이라는 건 내가 지금 돈 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돈 받은 사람이 돈 준 사람을 관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14번. 다음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 적거나 첨부한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는 사항 중 일부이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했는데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이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서 그 수입 관리 기록서를 작성하고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조 및 판매 증명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외무역법 이런 것까지 어떻게 외운지 한번 그냥 보세요. 대외무역법에 따른 공고상의 수출입 요건 확인 기관에서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갖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과 같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시험 성적서를 갖춘 경우에는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안 둘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15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 일부이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잘못 말한 사람은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서 제조 번호별 수입 연월일, 제조 번호별 중요합니다. 또는 수입량을 적거나 첨부한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된다. 중요하죠.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한 그 맞춤형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만약에 수입업자라면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해야 된다. 다음 유통 전에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해. 품질 검사는 뭐별로 한다? 별표 제조 번호별로 한다. 자, 그랬더니 3번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판업자가 같은 경우나 품질 검사를 위탁해서 품질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죠. 화장품 제조업자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같은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품질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은데 제조업자가 품질 검사를 했대요. 그러면 얘는 품질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네 둘이 같은 사람이니까. 이게 말장난이죠, 사실. 어쨌든 제조업자랑 책판업자가 같은 경우나 품질 검사를 위탁하여 품질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보충하자면 제조업자에게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품질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아까 전에 얘기했죠.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위탁자가 아니라 위탁은 맡긴 사람 그리고 수탁은 맡겨진 사람 이런 거죠. 그래서 고용인, 피고용인, 위탁자가 고용인, 수탁자가 피고용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랑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품질 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관리해야 하지. 그리고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 맞는 말. 5번 틀렸는데요. 5번은 쭉 내려와 보시면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품질 관리 기준서를 가름하지 이랬는데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제조회사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가 간 상호 인증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우수 화장품 제조 관리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제조회사의 품질검사 시험 성적서는 품질관리 기준서를 가름하는 게 아니라 품질검사 시험 성적서는 품질관리 기록서를 가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품질관리 기준서라는 건 다 계획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법처럼 써져 있어요.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할 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한다 이런 거고 품질 관리 기록서는 그 계획서, 그 법전을 보고 그 케이스에 맞게 기록을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번 이건 물론 품질관리 기준서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게 품질관리 그 기준서에 나와 있다면 기록서는 이 제품을 품질관리 기준을 할 때 손을 깨끗이 씻었음 체크 이런 게 이제 품질관리 기록서. 그래서 이거는 한 제품에 대한 그런 기록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수입한 어떤 화장품에 대한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품질검사 시험 성적서는 품질관리 기준서 법전을 가름한다 이게 아니라 품질관리 기록서를 가름합니다. 그 상품에 대한 기록서
를 가름하는 겁니다. 기준서는 그 상품에 대한 기준서 이게 아니라 그건 그냥 법 같은 거예요. 따라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16번. 다음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교육명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는데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 및 연구기관은 교육명령 대상자다. 교육명령 대상자는 제조업자, 책판업자, 맛판업자입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 대상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교육명령 대상자가 천재지변, 질병, 띠르르르 이런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유예 가능합니다. 3번 교육의 실시기관은 화장품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 및 법 제17조에 따라 이거 법 제17조 이거 뭡니까? 화장품법 단체라 그랬죠? 그런 화장품업 단체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총리령이 아니라 식약처장이죠. 이거 기억나시죠? 지정하여 고시한다는 식약처. 그 앞에 고시라는 말 나오면 식약처. 몸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부분 총리령. 4번 교육 실시기관은 매년 교육의 대상, 내용 및 시간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행할 때 전년도에 11월 30일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에요. 이거랑 더불어서 기억나시나요?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그리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 명부 그리고 그 사람이 교육 받았다는 증거 이런 거를 작성해서 이거 몇 년 동안 보관했었죠? 인증기관에서 2년 동안. 이거는 교육 실시기관뿐만 아니라 천연화장품 인증기관에서도 이렇게 했었죠. 그 천연화장품 인증을 받았다 막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저기 저장해 놨잖아요. 그렇죠? 자, 5번 교육기관은 8시간 이상 10시간 이하가 아니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자, 17번 다음 중 회수 대상 화장품이 아닌 것은 영업자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장품.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것도 회수 대상 화장품 맞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업자가 생각했을 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회수 대상 화장품이에요. 이거 회수 4등급이었죠? 기억나시나요? 2번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해서 유통 판매한 화장품. 이것도 위해 화장품이었죠? 이것도 위해 화장품 4등급이었죠. 3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 내용량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이거 회수 대상 화장품 아닙니다. 내용량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게 막 피부에 발랐을 때 뭐가 나거나 이게 아니죠. 다만 국민을 좀 우롱하긴 했네요. 50g 들어있다고 해놓고 35g 들었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건 이제 회수 대상 화장품은 아니지만 행정 처분을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건 가나다 등급 다 아니고. 4번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 변조한 화장품. 이것도 위험하죠. 화장품 썼을 때 이거 사용기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은 뭐랑 관련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사용성. 이 네 가지 중에 뭐랑 관련이 있죠? 사용기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은 안정성이죠. 안정성. 변폐, 변질 이런 거가 될 수 있으니까 얘네 지나면. 5번 안전용기 포장에 위반되는 화장품. 이거 무슨 등급입니까? 안전용기 포장 이것도 일단은 잘못된 거고 이거는 나등급이었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지금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 내용량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기능성 화장품 주 원료 함량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주 원료 함량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은 유해성 등급 다등급입니다. 다. 이것도 저기 위해 등급 있어요. 위해 등급 다등급입니다. 왜냐면 기능성 화장품 경우에 그 원료를 고시하고 함량을 고시하는 이유가 기능성 고시 원료를 많이 넣었을 때 피부에 트러블이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퍼센트를 정해 놓는 겁니다. 기능성 원료, 그러니까 피부에 이제 기능성 고시 원료, 그러니까 피부에 그 작용을 미백이나 주름 개선 이런 작용을 하는 것들은 물론 좋은 애들이지만 많이 넣었을 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러죠. 피부의 안전성에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많이 넣으면 피부가 따가워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용량 기준에 그 주 원료 함량이 만약에 너무 많다, 아니면 너무 말도 안 되게 적다, 이런 경우에는 위해성 등급에 포함이 됩니다. 자, 18번. 다음 중 회수 대상 화장품의 위해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은 위해성 등급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구분한다. 맞는 설명. 사용 금지 원료를 배합한 화장품은 위해성 등급 가 등급이다. 맞죠? 사용 금지 원료를 배합하거나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위해성 등급 가 등급입니다. 15일 이내로 회수해야 되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기준을 고시하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은 위해성 등급 라등급이다가 아니라 가등급. 아까 설명했죠? 사용 기준을 고시하지 않은, 이거 뭡니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뭐 있었어요? 자외선 차단제 하고 보존제 하고 색소, 이 세 가지 있었죠? 이 세 가지의 그 함량도 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러니까 식약처장이 고시한 얘네들만 써라 라고 고시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해성 등급 가등급이에요. 자, 4번.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아까 얘기했다, 그죠? 이런 건 위해성 등급 다등급 맞고. 자, 위해성 등급에 따라서 위 화장품의 회수기간이 다르다. 가등급, 다등급 기억나시죠? 가등급은 15일, 나등급, 다등급은 30일 이내에 회수해라. 19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에 따라서 보경씨가 보충해야 될 서류를 골라라. 회수 종료와 더불어서 회수 종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될 서류는 무엇인가? 밑에 보시면 회수 확인서 사본, 폐기 확인서 사본, 평가 보고서 사본,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 답은 5번입니다. 회수 확인서 기억나시죠? 내가 회수 계획서를 제출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공표하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회수 대상 화장품이다 해서 이것 좀 회수해야 된다 했을 때 그 소비자들이 땡땡땡 코스메틱에서 회수해 갔음, 나 이지하는 회수에 동참했음 사인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증거죠. 나한테 회수해 갔다라는 증거. 회수 확인서, 폐기 확인서 하고 평가 보고서. 20번 계속 나오는 문제죠. 위의 평가 과정 무조건 외우세요. 위험성 확인 뭐였습니까? 위의 요소의 인체 내의 독성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성분이 독성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했을 때 이 성분이 인체에 피해를 주냐 안 주냐. 첫 번째. 두 번째, 확인됐어요. 위험성이 확인이 됐으면 이거 위험하다더라. 그럼 어느 정도로 노출됐을 때 위험한데 그 노출의 허용량, 어느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뭡니까? 위험성 결정이죠. 위험성 결정. 1번. 3번. 그 다음은 노출 평가. 이건 뭐냐면 한 100만큼 노출되면 위험하더라. 그러면 3번 뭐냐면 노출 평가.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나 노출됐는데 뭐냐면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겁니다. 4번 위해도 결정. 이건 얘네 종합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1번. 다음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원료의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내용은 했는데 원료의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못한다 그랬죠? 연구기관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랑 화장품 제조업자도 가능했었어요. 볼게요. 연구기관은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에요.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하면 연구소와 대학 이런데. 2번. 원료의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시험 성적서는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 하나이다. 이거 모의고사 2회에 31번 해설 참고해 주세요. 이 모의고사 2회에 31번으로 가시면 각종 그런 서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2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3번. 식약처장은 제출된 자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건 예를 들면 병풀 추출물이 위험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병풀 추출물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그 각종 자료들을 뚜루룩 해가지고 식약처장한테 줬어요. 식약처장이 보고 자료가 좀 부족한데? 이러면 이제 60일 이내에 다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추가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식약처장은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180일, 답은 4번입니다. 18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얘가 신청인이 각종 자료를 해서 식약처장에게 줬는데 식약처장이 막 평생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뭐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얘기 안 해주죠. 180일 이내에 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180일입니다. 자, 5번.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원료의 사용 기준 및 지정 신청 및 변경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맞는 말입니다. 22번. 다음 중 안전용기 포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으냐? 만 3세 이하가 아니라 만 5세 미만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안전용기 포장은 대부분은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정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모든 건 다 그래요.
근데 안전용기 포장만큼은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안전용기 포장법은 사실 화장품법에서 나온 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안전용기 포장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다른 거, 약 같은 거, 뭐 이런,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스프레이나 뭐 구두 스프레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에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의 규정이 달라요. 우리 화장품법의 어린이의 규정은 만 4세 이상, 만 13세 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만 5세 미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안전용기 포장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도 틀린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거고요. 2번 일회용 제품인 경우 안 합니다. 일회용 제품 분무용기 그거 말고도 그 뭐야 입구가 방아쇠 모양으로 이렇게 당기는 그런 용기 세 가지는 안전용기 포장 안 해도 되고, 에탄올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이게 아니라 에탄올이 아니라 아세톤이죠. 자, 4번 아니 5번 페트롤라툼은 탄화수소류입니다. 탄화수소류를 20% 함유한, 여기까지만 보면 맞네 이럴 수 있는데, 어린이용 크림 아니죠.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한 액체 상태의 비에멀전 비에멀전 상태의 제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림은 에멀전이죠. 따라 답은 5번입니다. 자, 23번. 다음 중 화장품에 함량까지 기재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3번 왕별 엄청 중요합니다. 화장품은요, 뒤에 보면 전성분이어서 원료 이름만 대부분 나와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함량까지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퍼센트 이런 경우 꼭 외워두세요. 꼭. 뭐냐면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원료의 함량, 천연 원료가 95% 이상 있어야 천연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천연 샴푸 샀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천연 인그리디언트 해놓고 97점 몇 퍼센트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 가능하죠. 2번 성분명을 제품명의 명칭으로 일부를 사용한 경우 그 성분의 함량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2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3번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화장대 가셔서 한번 보세요. 화장품 뒤에 보시면 대부분 요즘 화장품은 그 값싼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를 많이 넣어서 다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기능성 화장품 뒤에를 보시면 어디에도 그 나이아시나마이드나 아데노신이 들어갔다라고만 쓰여 있지, 어디에도 그게 나이아시나마이드 2% 이렇게 쓰여 있는 화장품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명만 있어요. 원료명이 있지 함량이 있진 않아요.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는 안 적혀 있어요. 4번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린이 사용 화장품뿐만 아니라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에 보존제 함량, 이 보존제 함량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이나 영유아용 제품류 중요합니다. 5번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함량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으면 그 함량까지 적어야 된다. 맞는 설명. 24번. 자, 다음 중 틀린 설명은 정형부터 볼게요. 화장품 회사가 만약에 완전 촉촉 세라마이드 뷰티크림을 시판한다면 지금 화장품 이름 자체에 지금 성분이 나와 있죠.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죠. 성분명을 제품 명칭에 일부로 사용한 경우 세라마이드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함량을 기재해야 돼요. 맞는 설명. 진화. 화장품 회사가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시판한다면 그 경우도 함량을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코드는 맞춤 화장품의 경우에 그럴 바코드를 적을 필요가 없다. 맞는 설명. 이거 말고도 소매품, 그러니까 소모품이래. 그 소용량 화장품 10ml 이하. 아이고 잘못 말했네. 죄송합니다. 잠깐 착각했어요. 바코드는 15ml 15ml나 15g 이하의 화장품에는 바코드 표시 안 해도 됐었죠? 그거 말고도 견본품 이런 거. 자, 다음.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나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화장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기입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상징 볼게요. 상징 보면
만약에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기재 표시를 생략을 했다면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은 후에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어야 한다 했는데, 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매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아니면 인쇄물을 놓는다, 이렇게. 그래서 둘 다 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상진 틀렸죠? 5번이 틀렸습니다. 25번. 다음 중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책판업자 또는 연구기관 등 이런 기관에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이런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은요, 원래 식약처에서 해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다 위탁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한테 해라, 이런 회사들한테 그 인증을 해주는 이런 인증 기관에 하면 식약처에서 인증을 한 것처럼 해주는 거죠.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는 경우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3번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제품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인증 제품을 판매하는 책임 판매업자가 변경되었을 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가 아니죠. 왜냐면 이거 지금 이미 인증기관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인증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인증 제품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증 제품의 책판업자가 변경되었을 때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인증을 변경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인증 다시 받거나 변경 신청을 식약처에서 하나요? 그게 아니라 인증을 받은 기관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바뀌었는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한 인증기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4번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은 90일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인증 유효기간은 3년. 그런데 만료되면 만료되려고 하면 만료 기간으로부터 90일 전까지는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 5번 인증기관의 장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인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6번 화장품 감시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장품 감시 공무원 기억나시나요? 화장품 감시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얘네들은 이제 물품이나 화장품을 수거하는 그 친구들이었어요. 이런 공무원들은 일단 만약에 물품이나 화장품을 수거할 때는 수거증이란 걸 그 수거인한테 줘야 돼요. 나 수거해 간다, 이렇게 수거증한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화장품 검사하는 업무를 맡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임명한다 그랬어요? 계속 강조했었죠?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합니다. 왜냐면 이거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식약처장이 임명한다 해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맞고, 3번도 아까 맞다고 했고, 4번 시장하고 군수가 화장품 감시 공무원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기억나시죠? 특별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장 하고 또 어디 있었어요? 광역시장, 막 이런 시장 군수하고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 그쵸? 5번 여기 나오네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 이런 사람들도 후보 추천할 수 있습니다. 27번 다음 대화를 듣고 옳은 설명은, 지금 보시면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로 지금 그 근무 경력이 1년 3개월째래요. 보시면 솔비 씨가 말한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위촉 조건은 옳지 않다. 위촉 조건을 볼까요? 보시면 화장품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은 화장품업 단체의 임직원 중에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중에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위촉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위촉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세요. 그리고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 경력만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솔비 씨의 말은 옳지 않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확하게 입법 예고라는 말을 넣은 건데요. 요즘 입법 예고된 사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1년 근무 경력만으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으로 인정을 할 예정이다. 이건 입법 예고됐어요. 입법된 사항은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법으로 지정은 안 됐는데 법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은 이긴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왜냐면 시험 문제는 완전히 입법된 것만 나오니까.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라고 넣었어요. 3번 솔비씨가 말한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의 임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다. 이게 틀렸는데요. 그래서 3번인데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의 임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보시면 감시원은 2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단임제로 실시한대. 단임제가 아니라 연임제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년 해놓고 연임 가능하다라는 거죠.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솔비 씨가 말한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의 교육에 대한 설명이 옳게 바뀌기 위해서는 1년마다를 매 업무 지원이 예정되어 있을 때마다로 고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에 대해 1년마다 화장품 관계 법령 및 위해 화장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뭐 직무 수행 전에 또 해야 돼 했는데 교육 2개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매 반기마다 해야 된다. 1년마다가 아니라 매 반기마다 해요. 그래서 매 업무 지원이 있을 때마다가 아니고요. 반기마다로 고쳐줘야 되겠죠. 반기. 5번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의 수당에 대한 내용은 옳지 않다. 이거 옳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나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할 수 있어요. 하루에 5만원까지인가 그래서요. 자,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자, 28번. 다음 중 화장품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서 위해 화장품의 공표 명령과 관련해서 일반 일간 신문에 게재해야 되는 내용 기억나시나요? 위해 화장품 공표 명령해서 일반 일간 신문에 게재하고 자기 영업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홈페이지에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내용 중에서 일간 신문에 게재해야 되는 내용은 그 일간 표제가 있죠. 우리 화장품은 위의 화장품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뭐 이런 표제가 있고 회수를 하고자 합니다. 뭐 이런 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하고 회수 사유, 왜 회수를 사유했는지, 그리고 회수 방법, 어떻게 회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하고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회수에 필요한 사항, 어떻게 회수할 건지, 뭐 전화번호 뭔지 이런 거 다 적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조번호랑 세트는 사용기한이죠. 반품 금액 이런 거, 공표일 이런 거 아닙니다. 회수 영업자의 생년월일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회수 사유 따라서 기억, 리을, 비읍입니다. 29번 다음 중 일단 이게 죄송한 말씀 드리자면 29번과 30번의 해설이 지금 바뀌었어요. 얘랑 얘의 해설이 바뀌었어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개별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화장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프로필렌 글리콜에 대한 주의사항이거든요. 프로필렌 글리콜 같은 경우에는 보습제 성분이긴 한데 이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할 것, 뭐 이런 말을 주의사항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 네 가지 상품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탈염 탈색제 하고 연모제 하고 요소 제제의 핸드크림하고 풋크림 하고 외음부 세정제 1번, 2번, 4번, 5번에는 이런 주의사항을 넣어야 되는데 뭐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함유 제품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주의사항 없습니다. 프로필렌 글리콜에 대한 주의사항 물론 프로필렌 글리콜이 있어야지 그런 주의사항을 넣겠죠. 프로필렌 글리콜 함유 제품에만 표시한다. 그런데 이 주의사항을 꼭 써야 되는 그러니까 뭐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하는 제품 중에 이 주의사항을 꼭 써야 되는 거 4개 탈염 탈색제, 연모제, 요소 제제의 핸드크림 및 풋크림 하고 외음부 세정제 이렇게 있습니다.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아니에요. 이거 표시도 잘못됐죠? 3번으로 표시해주세요. 표시 잘못됐어요 이거. 디자인 자 30번 다음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 31조 등록 필증의 재발급 조항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행동은 제조업 등록 필증을 잃어버린 제조업자 영만씨는 사유서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등록 필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사유서랑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해서 이제 보내면 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근데 잃어버린 걸 나중에 재발급 받았는데 나중에 찾았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던 거 찾은 거를 청장, 그 식약청장에게 보내야 되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2번 책판업자 만석씨는 등록필증에 페인트가 심하게 묻어서 기재사항을 알아보기 힘들어져서 재발급 신청서와
페인트가 묻은 등록필증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페인트가 묻은 등록필증, 사용할 수 없는 등록필증도 제출을 해야 돼요. 자, 3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윤성씨는 신고필증이 심하게 찢어졌대요. 그러면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찢어진 신고필증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4번. 4번 볼게요. 이것도 답 표시가 잘못됐죠? 4번으로 해주세요. 다음 4번이에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를 잃어버린 상태씨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를 잃어버렸대요. 사유서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는 기능성 화장품은 어디랑 관련됐다 그랬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식품의약품 안전 아니고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5번. 잃어버린 줄 알고 그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 재발급을 받았는데 잃어버린 애를 찾았대요. 잃어버린 신고필증을 찾으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1번까지 할게요. 다음 중 화장품이 아닌 것은 했는데 흑채 기억나세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 채모 제거용 제품류, 화장비누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 마사지 크림 기초 화장용 제품류. 손 소독제는 화장품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손 소독제는 의약 외품이죠. 그래서 그 화장품 만드는 사람들 저기 주의하세요. 손 소독제는 의약 외품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